안녕하세요. 간호박사 베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간호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간호조무사가 동료의 업무상 실수를 발견했을 때 직업윤리에 따른 행동으로 옳은 거 1번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보다 우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분 근무자에게 해결을 미뤄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자, 2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바닥에 물기는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즉시 닦아내야 되고요. 낙상 방지 위함이죠. 자,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 조명이나 취침 등을 켜두도록 한다. 이것도 낙상 방지 위함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불안정한 환자의 침대 난간 항상 올려놔야 돼요. 불안정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자의 침상 난간은 올려놓는다. 자,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로 감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과든 해당 과에 즉시 보고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자, 사용하지 않은 휠체어의 바퀴 잠금 장치 항상 잠궈놔야 되죠. 3번 격리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거. 격리의료 폐기물은 누구한테 나온 거죠?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폐기물이다. 자, 그래서 도형 색깔이 이거는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죠. 조심해라 하는데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보관기간이 7일이에요. 최대. 왜냐면 7일이 넘어가면 균이 배양이 돼서 균이 더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 1번에 보시면 분만 시 나온 태반은 조직물류에 해당이 되죠. 조직물류의 도형 색깔은 어떻게 된가요? 일반 조직물류는 도형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자, 그런데 재활용되는 태반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태반일 때만 도형 색깔이 녹색이죠. 보관기간은 15일로 다 똑같죠. 자, 위궤양 환자의 토열, 몸에서 나온 것들은 다 조직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골절 환자에게서 나온 붕대, 이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우리 그동안에는 시험이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혈액이 묻은 꺼즈, 이런 식으로 뭐 탈지면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혈액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묻은 꺼즈가 어디에 버려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혈액이 묻은 꺼즈는 어디에 버려요? 그러면 일반 의료 폐기물인 거예요. 자, 4번 당뇨병 환자에게서 사용한 주사바늘 손상성 폐기물이죠.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폐기물들. 일반 의료 폐기물도 보관기간이 15일이고 손상성 폐기물이 가장 길어요. 조그맣기 때문에 30일이죠. 자, 그리고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은 꺼즈. 여기서 포인트는 꺼즈가 아니고 활동성 폐결핵 환자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핵도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뉘는데 다른 환자에게 전염의 위험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활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원해 있는 환자를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엘리베이터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탑승 금지다. 우리가 화재가 나면 그 공간이 있는 곳으로 산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으로 계속 연기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연기로 질식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뭘 하냐? 전원을 차단시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겠죠. 그래서 절대 탑승 금지다. 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대피를 해야 돼요?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거다. 자, 비상구의 인원이 밀집되도록 유지하면 안 되겠죠. 자, 밀집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요. 자, 그리고 피난을 유도해야 되는 거다. 자, 3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겨놓는 거, 이렇게. 자, 4번.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천으로 감싸주고 문을 열어야 되나요?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겁다는 건 반대쪽의 화기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대피로를 찾아봐야 돼요.
자, 밖으로 나온 후 환자를 구조하기에 다시 건물로 재진입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답이 3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것들이 나오고 애매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놔두고 세모표로 해봤다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표시를 했다가 다른 것들이 전혀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라는 말은 확실히 대피가 스스로 가능한 사람부터 빨리 대피시키라는 거예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이죠. 무의식 환자나 중환자를 이렇게 대피시키다 보면 벌써 인원이 몇 명이 들어요. 4명이서 시트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경증 환자나 대피시킬 환자들을 충분히 대피를 못 시키겠죠. 자,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바뀌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가장 먼저 대피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원객. 내원객들은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예요. 자, 그리고 거동 가능 환자. 우리 PT라고 하는 거는 페이션트라고 해서 환자의 약자예요. 자, 그리고 경증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순이다. 이 말은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키는 거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에 보시면 소화기관과 기능을 올바르게 연결한 거 1번 간에서는 담즙을 저장하나요? 아니죠. 생성하죠. 담즙을 저장, 농축하는 곳 어디죠? 담낭이지요. 담낭에서 저장하고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한다. 자, 대장에서는 뭐만 흡수하죠? 수분만 흡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대장에서는 계속 그 수분만 흡수하니까 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는 곳은 어디죠? 소장이죠. 자,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나요? 맞지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이름이 뭐였죠? 펩시노겐, 펩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위에서 펩시노겐 형태로 분비가 됐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고, 자, 식도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물의 저장 창고는 어디가 될까요? 위가 되겠죠. 자, 소장에서는 내인자를 분비하는 것은 위예요. 이 내인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성인간호 쪽에서 또 나오는데 악성빈혈. 우리가 위에서 내인자라는 내인자를 분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비타민 B12와 결합을 하는 건데 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인자를 분비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비타민 B12가 결합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악성빈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악성빈혈 환자는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분변 잠열 검사를 하라고 했죠. 자, 왜? 보통은 이렇게 위에서 내인자를 분비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은 위에 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6번에 보시면 정상호흡에서 흡기 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주호흡 근육으로 옳은 거. 이 나머지 1, 2, 3, 4번은요. 이번 9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광배근은 배근육이고요. 자, 대흉근은 가슴에 있는 근육이죠. 자, 승모근 어깨 근육. 소흉근도 이 늑골하고 견갑골하고 이어지는 호흡 보조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흡기시 사용되는 주호흡근 잘 모르겠어요 해도 우리가 정상호흡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 뭐가 있죠? 정상호흡 시 사용되는 근육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이 있고요. 자, 그리고 늑골에 붙어있는 늑강근이다. 여기에서만 유추해봐도 뭐예요? 5번이 정답이어야 돼요. 그러면 늑강근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외의 늑강근이 있고 안을 둘러싸고 있는 내의 늑강근이 있다. 자, 외의 늑강근은 늑골이 올라가는 운동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호흡할 때 흡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늑골이 이렇게 올라가서 폐가 왜냐면 우리가 폐가 충분히 숨을 들이쉴 때 폐가 충분히 팽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산소가 안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늑골은 올라가고 횡격막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늑강근은 늑골이 올라가는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흡기에 관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이 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나가야 돼요. 쭈그러들어야 되죠. 아이고 반대로 나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늑골이 내려가는 운동을 담당하는 게 뭐다? 내늑강근이다. 그래서 이거는 호기, 숨을 내쉬는데 사용되는 호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힘들면 그냥 정상호흡 시 사용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강근이다. 그래서 외늑강근, 바깥쪽에 있으면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폐를 충분히 팽창시키는 게 외늑강근, 내늑강근은 반대겠죠. 7번.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되는 약물로 오른 거. 자, 고혈압약에 들어가는 건데 위장출혈이 높은 환자는 사용하면 안 된대요.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은 무슨 약인가요?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항혈전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약에 왜 많이 쓰이냐?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혈전제로 아스피린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반대로 위장출혈, 위궤양이나 이런 위장출혈이 있는 환자분들은 피를 묻게 해서 출혈을 더 심하게 일으키겠죠.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장출혈, 위궤양 환자 금지다. 자, 코데인은 무슨 약이죠? 마약성 진통제죠. 자, 마약성 진통제인데 몰핀에 비해서 진통 효과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거죠, 진통 효과가. 자, 그러면 코데인을 왜 쓰냐? 이거는 진해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진해제가 뭐예요? 기침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우리 폐암 환자들 물론 이제 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엄청 심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늑막 쪽에 전이가 되면 기침이 엄청 심해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침이 심할 때 코프 시럽 같은 걸로 처방을 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하루 종일 기침을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코데인이에요. 왜? 마약성 진통제, 진통작용도 있으면서 기침을 강하게 억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데인은 마약성 진통제이면서 진해제다. 자, 니페디피는 항고혈압제예요. 고혈압약이죠. 자, 겐타마이신 항생제고요. 우리 알루미늄이나 칼슘이 들어간 것들은 거의 제산제가 많아요. 제산제가 뭐예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죠. 속쓰림을 약화시키는 약이고요. 자, 8번 보시면 몰핀 투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된 거 몰핀과 데메롤로 많이 나와요. 자, 몰핀과 데메롤은 뭘 억제하죠? 호흡 중추를 억제해요. 우리 호흡 중추가 어디에 있어요? 연수, 숨내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호흡을 억제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재야 돼요? 호흡수를 측정해서 12회 이하이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맥박수 측정하는 거 무슨 약이죠? 디곡신, 디기탈리스 제제다. 이거는 심장을 강하게 수축하는 강심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축적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항상 디곡신 디기탈리스 제제 강심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맥박수를 측정해서 몇 회 이하면 투여하지 않아요. 60회 이하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중추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체온조절 중추가 많이 나왔었죠. 체온조절 중추. 어디에 있죠? 뇌 시상하부. 자,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로 오른 거,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티록신과 그리고 칼슘을 조절하는 칼시토닌이 있는데, 특히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이런 구성 성분의 무기질이 요오드지요. 자, 이 요오드는 섭취로도 가능을 해요. 식이섭취로도 가능한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자,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로 옳은 거. 자, 요독증은 말 그대로 자, 신부전, 만성 신부전 환자는요. 신장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이나 노폐물을 배설해요. 자, 그런데 신장 기능 부전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필요 없는 수분이나 노폐물을 배출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녀요. 요의 독이 떠다닌다 해서 요독증인 거예요. 자, 이런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로 옳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저염 시기 그리고 수분 제한 시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만성 신부전 문제에서는 저염식 수분 제한 시기 나왔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제 요독증이잖아요. 요해독. 그래서 저단백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우리가 왜 저단백식이를 해야 되냐면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된다.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요소로 전환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요소가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부전이 생겼죠? 신장에서 배설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소, 요의 독이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시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열량 섭취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탄수화물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열량 섭취를 권장해야지 저열량 시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활동을 못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칼슘과 인은 그냥 반대작용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 안에 인이 많으면 칼슘이 배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선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요. 우리 몸에 인이 막 쌓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인산 시기. 그리고 대부분 칼륨이 전해질 중에서도 이제 칼륨이 90% 이상이 신장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엄청 많이 쌓이겠죠. 칼륨이 고칼륨이 된다.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칼륨, 저칼륨식이에요. 자,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산이 내 몸 안에 막 쌓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칼슘 농도가 떨어져요. 자, 내 몸 안에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부족하다. 어떤 호르몬이 작용을 하죠?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을 막 빼나와요. 자, 그래서 만성신부전 환자가 나중에 골다공증까지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인 거죠. 자, 그래서 칼슘 섭취는 높여주는 게 좋겠죠. 시험엔 이게 많이 나오죠. 이거하고 만성신부전에서. 자, 11번. 치아후식증은 충치죠. 그래서 충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매끄러운 표면에 호발하지 않죠. 어디에 호발해요? 열구와 소. 그러니까 홈이 파진 곳에 많이 호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찌꺼기들이 이런 홈이 파진 곳에 쌓이니까. 자, 그래서 치아후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치면열구 전색이 있었잖아요. 치면열구 전색은 이런 홈을 메워버리는 거, 홈 메우기인 거예요. 자, 2번 치아 표면에 무기질이 침착한 무기질은 단단한 성질이죠. 무기질이 침착하는 게 아니라 치태. 치태가 뭐예요? 치아의 세균막이죠.
그래서 치아에 세균막이 침착되는 과정이고요. 자, 3번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요. 범낭질은 가장 바깥을 이루는 우리 몸의 뼈에서 가장 단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뼈에서 이렇게 단단한 범낭질을 뚫고 지나갔으니 밑에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물러요. 자,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충치가 진행돼서 치수까지 확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치아 후식증으로 치아 조직이 파괴되면 재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떼우잖아요. 금리를 하거나. 자, 치은. 치은은 잇몸이에요. 잇몸의 가장 윗부분인데 치은 퇴축이 심해지면 치아 후식증의 발생률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니까. 자, 12번 보시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호흡기, 석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진공호흡기 팁은 1일 1회만 교체할까요? 석션기 팁은요. 매 환자 진료시마다 교체해야 돼요. 환자 진료시마다 교체한다. 자, 치료 중에는 진공호흡기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공호흡기를 왜 사용해요? 진료할 때 침이 계속, 타액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구강 안에 치료를 하다 보면 불순물 같은 게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타액이나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3번. 진공호흡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진공호흡기로 시술 부위 혀와 뺨을 견인할 수 있어요. 견인은 옮겨주는 걸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쪽을 오른쪽 치아를 봐야 되는데 계속 환자가 오른쪽으로 혀를 막 내밀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진공호흡기로 쭉 빨아가지고 옆으로 견인할 수 있어요. 자, 5번. 진공호흡기 내로 연조직이 빨려 들어가면 연조직이 상하겠죠. 그래서 흡입력을 이때는 멈춰야 돼요. 자, 침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갈증이 심한 경우 안 되고요. 편두통에서는 가능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뭐 관절염, 수면장애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데 갈증이 심한 경우나 피로감이 심한 경우, 식후에 배가 너무 많이 부른 경우, 산후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 외에도 뭐 몹시 배가 부르다. 몹시 배가 고프다. 뭐 급성 심장 질환이 있다. 그리고 얼굴에서 안구나 고막, 뭐 폐, 심장, 그리고 임산부의 뭐 하복부 이런 데는 침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국법 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전신이 허한 경우에 사용해요. 1번이 정답이죠. 자, 고혈 환자, 열성 질환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임산부, 복부에 뜸을 뜨면 안 돼요. 하복부는 안 돼요. 자, 대혈관 부위 직접 뜸을 뜨면 안 돼요. 혈관 부위나 심장 이런 부위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사지에 먼저 뜸을 뜨고 나서 얼굴에 뜸을 뜬다. 우리가 반대로 나왔죠. 뜸을 뜨는 그 순서는요. 위에서 아래, 등에서 배, 그리고 머리와 몸통에서 사지로 가야 되죠. 특히 머리에서 얼굴 부분은 얼굴에 이 반점이 생기는 뜸을 뜨면 안 되고, 그리고 얼굴에서도 안구 쪽은 뜸을 뜨면 안 되는 거지요. 15번. 동맥결 가스 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1번. 검사 전 금식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금식 필요 없어요. 자, 체열 부위를 문지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어디에서 혈액을 빼요? 동맥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문지르면 그 부위에 혈종이 생겨가지고 엄청 멍도 많이 들고 혈종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간 누르고만 있어야 돼요. 자, 체열한 혈액을 실온 보관하나요? 절대 안 돼요. 보관해서도 안 되고요.
즉시 검사실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검사실로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내냐? 얼음 상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해서 보관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안에 넣어서 내려보낸다. 자, 왜 얼음 상자 안에 넣어서 내려보내야 되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 체열한 혈액을 공기에 노출시켜서 안 되고요. 예.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헤파린은 무슨 약이에요? 혈액 응고제죠. 항응고제. 예. 항응고제가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양리 쪽에 시험에 나왔었죠. 항응고제는 와파린, 쿠마딘, 헤파린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약 이름이. 자, 이거는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 혈액 응고 시간을 검사를 해서 투여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양리 쪽에서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런데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왜 항응고제를 쓰냐, 코팅 처리하냐. 혈액이 응고되면 안 되니까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해요. 자, 그렇다고 헤파린을 너무 많이 넣으면 pH에까지 영향을 줘서 산성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16번. 급성통증 반응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급성통증 때는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호흡수 증가, 맥박수도 증가하겠죠. 자, 근긴장도 증가해요. 집중력은 떨어지겠죠. 네, 면역기능 통증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면역기능이 향상되진 않겠죠. 이외에도 뭐 혈압이 오른다거나 뭐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17번. 인슐린 투여 중인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발한, 떨림,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무슨 증상일 것 같아요? 저혈당 증상이지요. 자, 이외에도 뭐 발한이 식은땀으로 나올 수 있고요. 뭐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혈당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가장 먼저 빨리 당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죠. 왜 이렇게 저혈당 환자를 방치하면 안 되냐. 우리가 뇌는요. 산소나 이 영양분을 저장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뇌 손상을 입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당을 섭취해줘야 되는 거다. 자, 수혈 중 발열과 비노흡이 나타났대요. 발열과 비노흡은 정상 상태인가요? 아니죠. 부작용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거 뭐예요? 모든 환자들한테 내가 처치를 하거나 간호를 할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1번 수혈을 중단하는 거다.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이 외에도 뭐 알레르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높아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인 거죠. 자, 수혈 세트를 교체하는 거 언제 하는 건가요? 혈액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수혈을 할 때 한 팩만 하지 않아요. 보통 2팩이 기본이고요. 3팩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마다 같은 수액 세트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혈 세트는 일반 수액 세트가 아니고 수혈용 수액 세트가 있어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쓰냐? 여과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혈액 한 병이 끝날 때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수혈 세트를. 왜? 이 여과기가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한 병이 끝났을 때 다른 팩을 또 수혈해야 될 때 수혈 세트를 교체하는 거고요. 자, 혈액은 따뜻하게 데펴서 수혈하는 거예요. 수혈 시 해야 돼요.
우리가 수혈할 걸 이제 혈액을 타오다 보면 냉장 보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워요. 자, 그러면 그렇잖아도 다른 사람 피를 나한테 수혈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혈액을 따뜻하게 데펴서 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워먹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혈 시에 혈액을 따뜻하게 데워서 수혈하는 거고요. 임산병리실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자, 생리식염수를 혈액과일 것 같아요. 혈액과 함께 주입을 해요. 이것도 수혈 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혈과 함께 주사를 같이 주입할 수 있는 건 생리식염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리식염수를 왜 사용하냐?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혈관을 확보해 주기도 하고 천천히 투여하는 경우에는 혈액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와 함께 주입을 하는 거죠. 자, 19번. 황달을 동반한 간경화증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소양감 환자 간호를 물어보는 거네요. 조이는 옷 안 되죠. 무거운 친구,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거 안 되고요. 뜨거운 물도 안 되죠. 만약에 목욕을 하게 되면 어떤 목욕법이에요? 소양감 환자는 미온수 목욕이나 전분 목욕, 중조수 목욕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미온수는 첫 번째 목적은 해열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가 소양감이죠. 자,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야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소양증 환자의 간호는 이거 외에도 면 종류의 옷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심하면 항히스타민 제제를 투여한다거나 그리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을 짧게 깎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20번. 전립선 절제술 직후 지속적 방광세척을 하는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거. 1번. 침상안정을 하고 있다. 전립선 절제술 직후에는 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지난 다음부터 일어나서 걷게 해요. 조기 이상시켜요. 그래서 침상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유치도뇨관이 혈궤로 막혀 있대요. 혈궤는 혈액 덩어리예요. 우리 클럿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막혀 있으면 소변이 안 나오겠죠.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전립선 절제술 후에 보통 2, 3일간 계속해서 방광세척을 해줘요. 방광세척을 왜 해주냐? 이런 혈궤가 생겨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냐? 보통 2, 3일까지 해주는데 소변 수집 주머니에 소변색이 맑고 분홍색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멈추는 거나. 자,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잘 돼 있는 거고요. 소변 수집 주머니의 소변이 맑고 분홍색인 거 좋은 거죠. 세척액으로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요. 등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중이염 귀 수술과 눈 수술은 그 수술 부위에 압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를 세게 풀면 안 돼요. 수술 후 일주일간 코 풀기 금지예요. 이것만 안 되냐? 되도록이면 재채기, 그리고 기침, 그리고 배변 시 힘주기 이런 것들 금지해야 되겠죠.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변 시 힘주다가 아비가 해질 수 있으니까. 자, 재채기가 날 때는 입을 벌리고 우리가 재채기가 나올 때 입을 다물면 귀로 압력이 더 가해져요. 자,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는 경우는 입을 벌려야 되는 거다. 자, 고개를 숙이면 굉장히 많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머리를 감는 건 보통
2주가 지나서 감아야 돼요. 왜냐면 수술 부위에 이제 실밥이 있는데 이 실밥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 버렸다.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머리를 감는 거는 2주 뒤부터 가능하다.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죠. 왜 기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옳은 거.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체위는 어떤 체위죠? 앙화의로 누워 있거나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는 거예요. 수술한 쪽으로 누우면 그 부분으로 압박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죠. 침대 난간 올리고 있는 게 좋죠. 낙상 방지 위해서.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대요. 발작성 기침은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 수술이든 눈 수술이든 압이 높아지면 안 돼요. 특히 안압 상승 방지를 위해서 기침, 앞에서 똑같죠. 코 풀기, 배변 시 힘주기, 제한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머리를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수술받은 눈에 안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맞아요. 특히 수술받은 눈에 안대를 2개를 착용을 해요. 어떤 걸 착용을 하냐? 2x2 거즈라고 해서 2cm, 2cm 거즈가 2x2 거즈죠. 이거를 완전 눈에 밀착시켜요. 왜 밀착시키냐면 우리가 안 본다고 해도 계속 눈알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의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꺼풀 위에 밀착시키고 하나는 동그란 플라스틱을 이렇게 위에 또 씌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손상을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 부위가 불편하고 가려우니까 계속 손이 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경련 간호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경련 환자 간호로 옳은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아동 간호학에서는 파상풍 환아 간호로 나올 수 있고요. 모성 쪽에서는 자간증 산모 간호라고 나올 수 있어요. 경련 간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파상풍도 경련을 하고 주 증상이 자간증도 경련을 하는 게 주 증상이니까. 그래서 자간전증을 진단받았는데 임산부가 경련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간증이네요. 이제는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해도 되나요? 경련하고 있을 때 절대 구강 섭취 금지다. 흡인의 위험성이 있죠. 기도로 흡인되면 질식해서 사망을 할 수 있어요. 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대하면 안 돼요. 억제를 하게 되면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자, 침대 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 난간은 내린다 안 돼요. 낙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대 난간은 올리고 패드를 대줘야 되겠죠. 자,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맞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련관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필요하면 산소를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그 경련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초산부의 분만 일기, 분만 과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배뇨는 가능한 참게 해야 될까요? 분만 일기는요, 아직 아기가 뱃속 안에 있어요. 분만 일기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일기라고 하죠. 그래서 분만 일기 간호가 그동안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배뇨는 참으면 안 돼요.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환희가 젖었어도 갈아입지 않는다? 아니에요. 분만 일기는 아직 갈아입어도 되는 시기죠. 자, 자궁 수축을 해서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는 거는 분만 사기 간호예요. 분만 후 간호고요. 그러면 분만 일기 때 자궁 수축을 위해서는 진통 촉진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운 실내 걷기 운동하는 거예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진볼 운동 많이 시키더라고요. 자,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참게 하나요? 아니에요. 분만 일기간호에는 라마즈 호흡법 교육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 라마즈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프니까 숨을 막 과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에게 산소를 아기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기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라마즈 호흡법을 교육하는 이유는 태아에게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자, 숨 쉬세요, 숨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하면서 호흡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요?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완요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다. 자, 5번. 자궁태방 관류. 관류는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궁태방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측이를 취하게 한다. 자궁태방 관류가 뭐냐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뭐를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죠? 태반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결국은 태아의 태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측이를 취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왜 측이를 취하냐? 반드시 누워 있으면 커진 자궁에 의해서 하대정맥이 눌려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태아에게 가는 혈액순환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측이를 취하는데 어떤 측이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좌측이가 더 좋다고 그랬죠. 왜? 하대정맥이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분만혈기 간호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음식 먹어도 되나요? 예. 가벼운 유동식은 제공할 수 있고요. 자, 관장 들어가나요? 예, 관장이나 상모, 산도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직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의 안녕 상태, 태아가 잘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관찰을 해요? 태아 심음을 청취해서 관찰을 하는 게 분만일기 간호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경부를 맡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 이슬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자궁경부, 아기가 여기서 막 잘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궁경부가 닫혀 있다가 아기가 나올 때쯤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이 점액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은 보통 분만 24시간 이내에 분만을 경험할 그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진행될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태반은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태아에게 있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모체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요. 자, 오로는 분만 후 나오는 분비물을 말하고 난막은 자궁에서 태아를 둘러싼 막이죠. 그래서 우리 그 탈락막, 육모막, 양막이 있다. 난막에는. 그래서 탈락막은 자궁 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양막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거 1번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하고 체온 유지나 이런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보육기 안에서 체중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 보육기 안의 습도를 낮게 유지하면 안 돼요. 태아는 기관지 분비물이 만약에 건조되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도 습도를 높여줘요. 몇 프로인가요? 우리 신생아 병실 기억나시나요? 신생아 병실의 온도는 몇 도였죠? 22에서 26도. 습도는 55에서 65%다. 자, 보육기의 온도는 30에서 32도.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5%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의 습도는 40에서 60%잖아요. 굉장히 습도를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자,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둬요.
3번이 정답이죠. 몇 도라고요? 30에서 32도까지 보온해 두고요. 주기적으로 보육기의 모든 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육기는 이중벽과 덮개로 덮여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중벽과 덮개로 덮여 있는 이유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가습 그리고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자주 열면 안 돼요. 자, 5번. 보기를 취한 경우 엎드려 있는 경우에는 체온 감지기를 등에 부착해야 되겠죠. 미숙아는 그리고 엎드려 놓으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 반응으로 옳은 거. 자, 아기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머리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돌리는 쪽 팔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다리는 구부려요. 긴장목 반사죠. 긴장성 반사라고 하는데 이게 펜싱 자세예요. 자, 모로 반사는 아기한테 자극을 줘요. 자, 그러면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자, 빨기 반사는 입술에 닿으면 무조건 다 빠는 거. 자, 움켜잡기 반사는 파악 반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 안에 뭔가를 주면 무조건 다 쥐어요. 자,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 발바닥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간지르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거. 그동안에 예전에는 시험이 해저기 반사, 젖잡기 반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주위를 자극하면 그것을 향해서 고개와 입을 돌리는 거. 그래서 배고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죠. 28번. 정상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누가 봐도 내가 이걸 몰라요. 그래도 한 발로 뛰는 건 18개월이 할 수 없겠죠. 12개월이 지나야 그때서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한 발로 뛰는 건 보통 4, 5세 때 되고요. 신발끈도 못 묶겠죠. 보통 학령 전기 때나 돼야 되고요. 자, 가위로 도형 모양을 자른다? 얘는 천재인 거야. 머리 위로 공을 던져 잡는다?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도 4, 5세 때 정도. 친구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대요. 우리가 이제 그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유아기죠. 1세에서 3세까지는. 유아기 때 특징이 뭐냐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긴 해요. 뭐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나눠서 놀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모여있긴 한데 이 또래 애들의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또래 애들끼리 모여있어요. 근데 절대 같이 놀지 않아요. 다 따로 놀아요. 혼자서 노는 게 특징이다. 29번. 영아에게 이유식을 제공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1번. 고형 시기는 몇 개월부터 시작하죠? 6개월에서 12개월부터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6개월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그 철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때부터 엄청 많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골격이나 근육 발달이 굉장히 많이 촉진돼야 되고, 자, 그리고 의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나 12개월에서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다. 자, 2번. 우유를 먹이고 난 뒤 이유식을 먹이면 안 먹겠죠. 그래서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먹여야 되고요. 젖꼭지 구멍이 큰 젖병에 담아서 먹이면 안 돼요. 수저에 먹여야 되고, 자, 3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먹어야 돼요. 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만 시도를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거, 골밀도, 뼈가 약해지죠. 감소하고요. 자, 폐활량 감소해요. 조금만 움직이거나 운동해도 숨이 차죠. 자, 심박출량 감소해요. 혈관 저항 증가하죠.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에 때가 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압도 높아지겠죠. 4번이 정답이요. 기초대사량 감소하죠.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초대사량도 감소하니까 열량 섭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소해야 된다고요. 기초대사량은 감소하는데 열량 섭취를 증가시키면 살만 찌겠죠.
치매 후기 단계에 있는 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반복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법은 다른 것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요실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성 요실금은 배, 복부에 압력이 들어갔을 때, 힘이 들어갔을 때 요실금이 생기는 거다. 자, 1번 보시면 자, 요실금이 있다고 침상 환장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욕창이 또 생길 수 있고요. 단 복압이 가해지는 운동만 피하면 돼요. 자, 2번 진정제는요. 배뇨를 방해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낮 동안은 수분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겠죠.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몇 cc 이상? 2500cc 이상. 예. 자, 그런데 단 수분을 제한해야 될 때가 있죠. 언제? 취침 2시간 전에는 제한이다. 왜냐면 잠잘 때 물 먹으면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계속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실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똑같은 말로 케겔 운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회음저 운동이라고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주면 안 돼요.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를 대줘야 되겠죠. 다량의 구토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차고 축축한 피부,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뚝 떨어졌대요. 이거는 무슨 증상일까요?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죠. 우리가 혈액량이 출혈에 의해서 혈액량이 부족했을 때도 저혈량성 쇼크지만 다량의 구토나 다량의 설사를 함으로써 내 몸 안의 체액이 부족했을 때도 저혈량성 쇼크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고 문제를 풀면 쉬워지죠.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증상이 나타난 거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당연히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압박을 가하면 정확한 리듬이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전원을 켠다.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어디 부착하죠? 오른쪽, 하나는 쇄골 아래,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 자, 패드를 부착하면 얘가 심장 리듬을 이제 분석하겠죠.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이 시행될 거고요. 자, 심장 충격 시행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거다.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제 글씨를 보고 못 알아보겠어요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못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매 시험 문제마다 요점 정리, 중요한 것들을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요점 정리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35번 보시면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수분 섭취 격려하면 되나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 금지해야 돼요.
자,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을 해요. 움직이지 않게. 많이 움직이면 더 빨리 퍼지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환부의 하부, 물린 곳에 밑에를 묶으면 안 되죠. 상부를 묶어야 심장으로 퍼지지 않겠죠. 자, 환부를 그래서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요. 자, 환부를 얼음으로 직접 문지른다. 예전에는 얼음 사용을 권장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이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조직해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얼음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제가 그 상반기 문제, 2021년도 하반기 문제 하나 더 올려드릴 거고요. 기초간호랑. 내일이 시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예, 밤에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봐야지 하다가, 진짜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그 혼미한 상태가 되니까 예, 더 시험 문제를 못 푸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오늘 밤새서 공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가시고 예, 계속해서 또 오후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